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미국엔 4chan이라는 아주 유명한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토요미스테리에서 해외 범죄 사건 사고를 소개할 때 참 많이 등장해서 익숙하시죠? 기본적으로 여기는 게임, 영화, 여행 같은 다양한 주제별 게시판이 존재합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판 DC인사이드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자극적인 커뮤니티 중 한 곳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2007년 11월 29일 새벽 1시, 4chan에 한 여성의 사진과 게시물이 올라옵니다. 뭐라고 써 있었냐면, 너희들이 댓글로 자신의 글번호를 맞춰봐봐. 그러면 내가 저 여자 어디에 묻혔는지 알려줄게. 일단 이 사진 속 여성은 당시에 실종 상태였던 에밀리 샌더입니다. 18살 대학생이던 그녀는 6일 전인 11월 23일 미국 캔자스에서 실종된 상황이었죠.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동네에 있는 한 술집인데요. 행방을 쫓던 경찰은 그날 에밀리가 술집을 떠날 때 미렐스라는 남성과 함께 있던 걸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었죠. 24살이던 미렐스, 그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했는데 인근에 그가 머물던 모텔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에밀리의 혈흔이 발견된 거죠. 아니 그런데 문제는 정작 에밀리가 어디 있는지 그 행방이나 또는 시신은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사건 해결에 벽에 부딪힙니다. 경찰이 간절하게 증거를 찾고 있었던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4chan에 글이 올라온 겁니다. 실종된 상황에서요. 댓글로 자기 글번호를 맞추면 어디 묻혀 있는지 알려준다? 이건 뭐 사건을 가지고 놀자는 건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한 자기 글번호,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본인의 댓글이 몇 번째인지 스스로 맞춰보라는 의미예요. 사람들이 뭐 글을 올리면 이제 댓글이 나오잖아요. 그게 몇 번째인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4chan은요. 한 게시글의 댓글 순서를 매기는 게 아니라 전체 4chan 커뮤니티에서 댓글이 몇 번째인지를 숫자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뭐 숫자가 굉장하죠. 맞추는 건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뭐 에밀리 샌더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어디 묻혀 있는지 알려준다? 이 자극적인 문구에 끌렸고 또 재미를 추구했죠. 그래서 다들 랜덤으로 숫자를 적어 넣으면서 놀이를 하게 됩니다. 이게 점점 오차가 줄어 들어가더니 글이 올라온 지 14분 만에 한 유저가 드디어 자신의 댓글 번호를 맞추는데 성공해요. 사실 그때 참여한 사람들은 뭐 대부분 숫자 맞추기 놀이 정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진짜로 이 실종자의 위치를 알아낼 거라는 생각은 못했던 거죠. 정답자가 자신의 번호를 맞추게 되자 놀랍게도 조금 후에 글쓴이는 어떤 좌표를 하나 찍어줘요. 지도상의 좌표였죠. 거기는 엘도라도라는 도시에서 동쪽으로 40마일 정도 떨어진 외곽 도시였는데요. 그런데 같은 날 오후 2시 소름 돋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종된 에밀리 샌더의 시신이 바로 그 좌표 근처에서 발견이 되었던 거죠. 자, 그때부터 실종 사건은 즉각 살인 사건이 되었고요. 경찰은 다방면의 수사 끝에 마지막으로 그녀와 함께 있던 그 미렐스라는 남성이 진범이라는 걸 밝혀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4chan에 글을 올린 게 미렐스 당사자인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미렐스는 공범 없이 이건 단독범행이다 라고 자백을 했어요. 그렇다면 시신이 묻힌 자리를 아는 사람, 정확히 아는 사람은 미렐스 한 사람뿐이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신의 범행을 과시하려고 4chan에다 그런 글을 올린 걸까요? 아니요. 미렐스는 그게 자신이 올린 게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누가 그 글을 올렸는지 모른 채 찜찜한 미스테리로 남게 되죠. 4chan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4chan에 대해서 좀 더 파헤쳐보면 2003년에 15살의 크리스 폴이라는 개발자가 개설했어요. 미국에서 아주 큰 인기를 받으면서 큰 사이트로 자리매김하게 되죠.
여기에 있는 모든 게시판이 다 자극적이고 범죄와 연관된 말썽을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유독 사건, 사고가 빈번한 게시판이 하나 존재하는데요. 바로 B라는 /B/라는 랜덤 게시판입니다. 여기는요, 포첸의 초기부터 존재했거든요. 전체 이용률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포첸에서 활성화된 곳이죠. 사실상 여기가 포첸의 본체라고 불려도 무방합니다. 여긴 그냥 자유 게시판이에요. 어떤 주제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미국에서 소위 유행하는 밈, 짤 같은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영어권에서 옛날부터 잘 사용하는 LOL 아시죠? 이 LOL도 여기에서 시작된 용어라고 해요. 워낙 다수의 사용자가 이용하는 인기 있는 게시판이다 보니까 직접적인 범죄가 아니면 사실 모든 종류의 게시글이 허용됩니다. 그렇다 보니 정말 말 그대로 각종 인종차별적인 발언, 욕설, 필터링 없이 야한 이야기까지 살벌하게 오가는 곳이에요. 물론 모든 게 익명성이라는 가면 뒤에서 벌어지고 있죠. 포첸에 여러분이 만약 글을 쓰게 되시면 닉네임은 익명이라는 뜻의 anonymous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저들은 포첸의 이용자를 공격하거나 신상을 털려고 할 때마다 일종의 드립으로 우리는 anonymous다 라는 받아치는 드립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익명인데 네가 어쩔 거야 라는 느낌이죠. 이 말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가 포첸에서 활동하던 몇몇의 해커들이 하나둘 모여서 단체를 만들죠. 그 이름이 바로 anonymous입니다. 현재 anonymous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국제 해커 집단으로 성장합니다. 자, 포첸에 대한 정보는 여기까지 하고 거기서 벌어진 기이한 사건들을 좀 더 이야기해 볼까요? 지난 2009년 한 유저가 예쁜 크리스탈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준다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참 별게 다 있죠? 그러면서 이 크리스탈을 만드는 자세한 방법과 또 자기가 만든 사진을 이렇게 남겨뒀어요. 핑크색 결정. 예쁜데요. 만드는 방법, 레시피를 좀 보면 준비물에 설탕, 표백제, 베이킹소다, 샴푸. 누구나 손쉽게 집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게시물이 인기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대박 정도의 반응이었지만 정작 그걸 따라해볼 사람들은 별로 없어 보였는데요. 그런데 그로부터 4일 뒤 실제로 이 레시피를 따라서 크리스탈을 만들어 본 유저가 등장합니다. 단순히 내가 재밌어 보여서 따라 만들었다 수준이 아니었어요. 내용이 충격적이었는데요. 그걸 제작하던 중에 이 본인이 며칠간 혼수 상태에 빠졌고 현재 병원에 누워 있다는 소식. 이게 무슨 일이냐면요. 사람들이 그 크리스탈이라고 알고 있던 분홍색의 결정체, 그걸 만드는 레시피의 재료들이 워낙 친숙한 것들이라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 그건 크리스탈이 아닌 염소가스를 만드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염소가스가 뭐냐면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인류 최초로 사용한 독가스예요. 들이마시기만 해도 폐가 굳어버리면서 호흡곤란으로 질식사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치명적인 가스입니다. 행여 목숨을 구한다 해도 이미 폐가 손상이 되어가지고 정상으로 복구는 힘들 정도죠. 그런 전쟁에나 쓰이는 독가스를 사람들한테 예쁜 크리스탈 만드는 방법 알려줄까 하면서 익명의 누군가가 퍼뜨린 건데요. 그걸 또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만들다가 이 당사자는 죽다 살아났다고 전해지는 사건이죠. 근데 이 모든 게 괜찮은 걸까요?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범죄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직은 좀 애매하죠. 그게 문제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포첸은 범행의 예고장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었어요. 2015년 10월 1일 미국 오리건주에 있는 한 대학에서 무차별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범인을 포함해서 총 10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당하게 되죠. 범인은 26살의 남성 크리스 하퍼 머서입니다. 현장에서 사망했어요. 그래서 경찰은 도대체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 동기를 찾기 위해 인터넷 기록을 뒤지게 되죠.
보니까 그는 포첸의 유저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떤 글을 썼는지 게시글을 찾아보는데 놀랍게도 사건 전날에 그는 떡하니 범행을 예고해둔 글을 남겨두었죠. 내용을 볼까요? 북서부에 사는 사람들 내일 학교에 가지 마. 일어날 일은 내일 아침에 올려줄게. 너희 중에 일부는 무사할 거야. 이 글과 함께 올라온 게 뭐였냐면 개구리 캐릭터가 총을 들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물론 당시에 이걸 본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죠. 야, 뭐 댓글에 보면은 너 한번 해봐라 새끼야.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참극이 예고대로 벌어지고 말았던 건데요. 다음날 크리스 하퍼는 방탄복을 착용하고 권총 3개, 소총 1개, 그리고 상당한 양의 탄약을 소지한 채 학교에 들어갑니다. 재학생은 아니었죠. 이후 그는 건물 2개 동을 돌아다니면서 최소 2개의 강의실에서 바구잡이로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그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총격전을 벌인 끝에 현장에서 사살됐고요. 목격자에 따르면 하퍼는 교실에 들어가서 맨 처음 맞닥뜨린 그 교수를 먼저 쐈습니다. 이어서 이 공간 안에 막 공포에 떨고 있는 학생들을 보잖아요. 유유히 뭐라고 말했냐면 이 중에 기독교인 있어? 라고 물어요. 그 중에 기독교인 사람들이 몇몇 일어나게 됐죠. 뭐라고 하냐면 좋아, 니들은 기독교인이니까 1초 뒤에 신을 만나겠네? 하더니 바로 일어선 학생들의 머리를 조준합니다. 너무 끔찍하죠. 크리스 하퍼가 평소에도 종교인들에 대한 혐오감을 가감없이 포첸에 남겨왔었다고 해요. 그게 이런 식으로 표출이 된 거죠. 또한 더 많이 죽일수록 더 많이 유명해진다 라는 글을 남겨왔었는데요. 정말 이런 살인을 아주 오랫동안 꿈꿔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지나친 욕심일까요? 적어도 누군가 이런 미치광이의 범행 예고글을 감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더라면 혹시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포첸 자체적으로 이런 위협적인 글에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을 필터링할 수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까요? 아시다시피 미국은 총기 사고가 끊이지 않죠. 가장 최근인 2022년 5월에도 미국 뉴욕의 버팔로의 한 슈퍼마켓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고요. 10명이 사망했습니다. 범인은 현장에서 즉각 체포되었는데 그는 바로 18살의 페이튼 젠드런. 그 또한 포첸의 유저였습니다. 게다가 백인 우월주의 신봉자였어요. 범행 이틀 전에 자신의 살해 동기와 준비 과정을 담은 무려 100쪽 이상의 선언문을 포첸에 올리게 돼요. 선언문을. 그러면서 이 미국의 대단한 백인 문화가 유색 인종들에 의해서 대체될 위험에 처했다는 일종의 약간 사이코 같은 음모론을 펼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유색 인종들을 다 처단해야 한다는 완전히 왜곡된 생각이었죠. 그러면서 흑인들이 주로 모여 사는 동네 슈퍼를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범행 당시에 가던 중에 우연히 부딪힌 백인이 있었다고 해요. 백인한테는 죄송합니다 라면서 정중히 인사를 하고 흑인들에게는 마구 총질을 해댄 거예요. 미국의 한 사회학자는 이런 극단적인 범행에 대해서 이걸 동조해준 커뮤니티의 영향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범인 젠드러는 포첸을 이용하면서 성향이 더 과격해지고 급진적으로 변했다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백인 우월주의에 대한 컨텐츠에 빠져가지고 그것도 그걸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다 보니까 완전히 비뚤어진 사상이 점점 더 키워갔던 거죠. 그는요, 자신의 백인 우월주의 사상이 절대적으로 옳은 거라고 믿게 되었고 그게 흑인이나 동양인은 다 죽여버려야 된다라는 살인 심리를 부추겼던 건데요. 정말 이건 지들만의 어떤 세상에 갇혀 사는 아주 답답한 모습인데요. 추가로 조사를 하다가 이 포첸에서 파생된 또 하나의 심각한 커뮤니티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기는 HN이라고 불러요. 근데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사이트 이용자들이 아주 극단적인 백인 우월주의, 반여성주의, 네오나치즘까지 표방하면서 혐오 발언을
그냥 거침없이 내뱉는 이런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 사이트 역시 별다른 제한을 받진 않았는데요. 2019년에 있었던 뉴질랜드 이슬람 사원 총기 난사 사건, 또 미국 텍사스 엘파소 마트 총격 사건, 독일 유대교 회당 총격 사건 범인 모두가 이 사이트를 애용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결국 2019년 8월 폐쇄했고요. 하지만 그 대목격인 포첸은 여전히 성황리에 운영 중입니다. 포첸이든 H엔이든 아님 한국의 일베든 익명성 뒤에서 자유롭게 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요. 현실적으로는 점점 자신의 혐오를 정당화하고 범죄를 과시하는 폐쇄적인 성인 놀이터가 되어가는 건 아닌지, 그리고 그게 더 큰 사회 문제를 낳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1년 7월 5일 저녁, 대만의 시골 마을인 난터우시 시니앙에 40대 남성 린징이 씨의 집에서 이날 두 쌍의 커플이 모여 술자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참석한 사람은 먼저 집주인 린 씨와 그의 아내 48살 왕메이용, 그리고 또 친구 부부 커플인 40세 남성 템프롱과 37살의 아내 우샤우전이었죠. 참고로 집주인 린 씨와 왕 씨는 올해 2월에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두 사람 각각 이혼의 아픔이 있었는데 이렇게 새로운 사랑을 찾게 된 거예요. 그날은 마침 가깝게 지내던 친구 부부와 함께 자리를 마련한 거고요. 그렇게 네 사람은 아주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술자리가 어느덧 자정을 넘기게 되고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져요. 막 집주인이 맛있는 음식 꺼내오고 술도 가져오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기던 그때 갑자기 친구 아내가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배가 왜 이렇게 아프지? 복통을 호소합니다. 음식을 잘못 먹은 걸까요? 근데 문제가 계속돼요. 어느 순간 옆에 있던 남편도 또 집주인 린 씨와 아내도 배를 붙잡고 하나씩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식이 상한 것 같아. 막 이렇게 극심한 복통을 보이던 네 사람은 결국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이송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보통의 고통 수준이 아니었어요. 병원에 옮겨진 후로도 이 네 명이 막 몸을 주체하지 못해서 몸이 뒤로 꺾이고요. 심지어 눈이 뒤집히는 증상까지 보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결국 네 사람은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모두 숨을 거두고 말았죠. 같은 시각, 같은 자리에 있던 4명이 급사한 사건입니다. 바로 수사팀이 파견되었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른 사인은 예상하셨듯이 식중독이에요. 수사팀은 그 중에서도 보톨리누스 식중독을 의심합니다. 이건 아주 대표적인 세균성 식중독의 종류인데요. 일반적인 식중독과 마찬가지로 음식 보관을 잘못했거나 조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감염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설사를 동반하지 않고 대신 수족 마비, 팔다리가 막 마비가 오거나 호흡곤란 같은 증상을 일으키는 식중독이죠. 이건 기본적으로 보툴리늄 균이라는 신경을 마비시키는 독소에 의해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에겐 흔히 보톡스로 잘 알려진 물질이에요. 친숙한 이름이긴 하지만 사실 인류가 알고 있는 모든 독소 중에 가장 유독한 것으로 꼽히고 있죠. 병원에서 이들 넷의 시신을 부검을 해보니까 모두에게서 보툴리눔 균이 검출됩니다. 그렇게 이들의 사인은 식중독으로 판명이 되는 듯 했어요. 근데 좀 이상한 점이 있었죠. 이게 단순 식중독일 때의 증상과 이 피해자들의 증상이 좀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매우 헷갈렸던 거예요. 자, 보면 식중독 환자들은 초기에 입이 마르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포착됩니다. 그러다가 근육이 좀 무기력해지는 증상까지 동반하거든요. 근데 사망 직전 피해자들은 심한 경련에다가 막 몸이 뻣뻣하게 굳었어요. 이런 증상까지 포착된 거예요. 사실 이게 아무리 보톨리늄 균이 있다 해도 식중독에선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죠. 그 중에 당시 대만 최고의 독 전문가 린지 예량도 그 인물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물론 부검에서는 이 사망자들 시신에 다 보툴리늄 금이 있어요 했어요. 하지만 이들이 보인 증상을 종합해 봤을 때 전문가 눈에는 이거 다른 증상도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독성 물질이 여기에 관여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밝혀낸 게 에틸렌 클로로하이드린. 여러분, 오늘 좀 전문 용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우리 삶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포도 농사에 이용이 되는데 포도 씨앗을 발화시키는 일명 포도 발화제의 원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요. 자, 의혹이 계속되니까 결국 대만 법의학 연구소 소장이 내가 이 부검 결과를 다시 검토해보겠다 해요. 그러다 반전이 드러나는데 부검 당시 이 피해자들의 몸에 그 문제의 독성, 에틸렌 클로로하이드린 성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워낙 소량이었대요. 그래서 부검의가 이거 가지고 사망을 일으킨 건 아닌 것 같은데 차라리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온 보툴리늄 균이 사망 원인이겠지 라고 생각해서 발표했다는 거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극소량이라 하더라도 왜 인간의 몸에서 독극물이 나오냐고요. 의견이 이렇게 분분한 와중에 결국 4명의 시신은 또 한 번 재부검을 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그 보툴리늄 균에만 집중했다면 이번엔 좀 더 다각적이고 면밀하게 진행했어요. 그 결과 이들의 몸에서 합성된 독성 물질의 농도가 무려 수천 ppm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이 수치가 엄청나서 결코 식중독만으로 나타날 수 없는 수준이고요. 마침내 최종 사인은 식중독 아니라 독극물 중독의 사망. 이게 가깝다는 게 밝혀졌어요. 자, 그러면 이게 누군가 고의로 음식물에 독극물을 탔다는 거잖아요. 수사관들이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들이 먹고 남긴 음식과 술을 면밀히 조사했죠. 그러자 유의미한 증거가 나오는데요. 피해자들이 나눠 마신 막걸리병, 그 막걸리병 하나에서 포도 발화제 성분이 검출됐어요. 이게 여기선 절대 나오면 안 되는 성분이에요. 막걸리 합체 실수 아니었고요. 누군가 고의로 넣어둔 거죠. 그래서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경찰은 숨진 4사람과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자 생각보다 빠르게 용의자가 나왔죠. 바로 피해자인 그 집주인 아내 왕메이용의 전 남자친구 52세의 주밍푸였습니다. 사망한 왕메이용의 지인들에 따르면 그녀가 이번에 재혼을 하기 전에 과거 남자친구와 원한 관계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알아낸 경찰이 즉각 전 남자친구 찾아가서 막 알리바이 확인하고 강하게 추궁했죠? 그러자 주 씨가 끝내. 아이씨, 4명이 다 죽을 줄은 몰랐잖아요. 이렇게 범행을 시인합니다. 이 사건의 전말은 이래요. 주 씨가 원래 가정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내가 가출을 했고 얼마 후에 이 죽은 피해자 왕 씨와 만나서 관계를 이어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게 복잡하긴 해도 일종의 불륜 관계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주 씨가 잠시 다른 지역으로 일을 가게 되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왕 씨에게서 새로운 남성이 생겼어요. 그가 바로 결혼까지 하게 된 새신랑 린징이었던 거고요. 린 씨요. 두 사람은 2010년 4월부터 교제를 했는데 이후 동거까지 빠르게 진행되면서 관계가 발전합니다. 근데 이 상황이 타 지역에 나가 있던 주 씨 입장에서는 바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알게 된 건 이미 몇 달이 지난 10월이었죠.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연인을 만나려고 했는데 왕 씨에게는 이미 새로운 남성이 생겼다라는 걸 알고 충격에 빠지는데요. 성격 급한 주 씨. 곧장 이 왕 씨와 현재 동거하고 있는 린 씨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야, 내가 원래 남자친구야 라고 막 소란을 일으켰지만 소용없어요. 사실상 여자인 이 왕 씨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유부남이기도 하고 또 오래 떠나 있다 보니까 자연스레 다른 남자를 만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복잡함 속에서 2011년 2월 왕 씨와 린 씨는 정식으로 결혼까지 성공하죠.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주 씨, 주밍푸는 하루하루 분노와 원한을 쌓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복수를 하겠다는 일념 하에 그 첫 번째 대상이 된 건 왕 씨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즉 이 자신의 전 애인의 딸,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좀 어느 정도 성인이 된 딸이었는데 아유 오랜만이다. 아저씨가 농사일 도와줄게 라는 구실로 접근을 했고 급기야 그녀를 성추행합니다. 그런데 또 마침 이 장면을 마을에서 목격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어머머 주씨가 이제 엄마도 모자라서 딸까지 사귀려고 하나 봐. 이런 더러운 추문이 일파만파 퍼져나가게 되죠. 얼마 후 소문은 엄마인 왕씨와 현재 남편에게도 들어갑니다. 귀에 들어갑니다. 둘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주민풀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화를 이기지 못했던 이 새남편 린씨가 주씨의 집안 살림을 부수면서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죠. 그렇게 이들의 감정의 골은 더욱더 깊어져 갔습니다. 근데요, 또 이 와중에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져요. 자, 네 사람이 죽기 5일 전이요. 6월 30일이었는데 왕씨와 새남편 린씨가 말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왕씨가 집을 나왔죠? 그런 그녀가 향한 곳이 바로 전남친 주씨의 집이에요. 그날 밤 여기에서 취하도록 술을 마신 거예요. 이 여자도 참 정신없지. 자기 딸까지 성추행한 놈인데 왜 거기가 있어요? 자, 그러는 와중에 주밍푸는 어땠을까요? 그는 너가 나한테 돌아왔다 이런 마음보다는 여전히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눈앞에 있는 왕씨뿐만 아니라 남편 린씨에게도 원한이 깊었고요. 그래서 왕씨가 막 속상하다면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몰래 그 막걸리 병 중 하나에 포도 바라제를 섞게 돼요. 계속 술을 마시니까 이걸 마시고 왕씨가 죽기를 바란 거죠. 근데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았죠? 왕씨가 그 막걸리 병을 마시기 이전에 미리 다 취해버린 거예요. 너무 빨리 취했어. 결국 독이 든 술병을 손도 대지 않고 잔을 내려놓아 버리는데요. 시간이 좀 지나서 왕씨가 나 이제 집에 갈게 하고 채비를 합니다. 그때 주씨의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 이 술병도 가져가야 되는데. 그는 남은 술들을 막 봉지에 담아서 왕씨 손에 건네줬어요. 그게 4병의 막걸리였죠. 그중 하나에 문제의 포도바라제가 섞여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 이 주씨란 사람이 어떻게 술에다가 포도바라제를 섞을 생각을 했던 걸까요? 이게 참 웃긴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건 과거 왕씨가 알려준 방법이었습니다. 이들이 옛날에 사귈 때 당시 집에서 기르던 닭이 들깨에 물려 죽는 일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씨가 이때 뭐라고 했냐면 고기에다가 포도 바라지 섞어서 내놔봐봐. 그러면 들깨가 이걸 먹고 죽을 거야 라고 조언한 적이 있어요. 이걸 주씨가 기억해내서 왕씨를 죽이려고 쓰게 된 방법이 된 거죠. 자, 한편 독이 든 막걸리 병은 왕씨의 집 냉장고에 고이 보관됩니다. 그리고 5일 후인 7월 5일 날 친구 부부가 집에 놀러왔죠. 맛있는 거 먹고 마시다가 마침내 문제의 막걸리를 함께 마시고는 모두 전부 다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사실 친구 부부는요, 이 주밍푸와 아무런 관련,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억울한 죽음이죠. 근데 역시 사건을 좀 살펴보면 의아한 점은 있어요. 포도 바라지의 경우에는 인체에 독성이 노출되면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입술이 뜨거워지고 어지럽고 복통이 나고 구토가 발생하죠. 근데 이 사건에서는 이 4사람이 술을 먹고 몇 시간 지나서야 병원에 이송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그날 많은 양의 술과 음식을 먹다 보니 체내에서 중독이 늦어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아니면 마침 그 문제의 막걸리를 앞서 4병 있었잖아요. 3병 먼저 마시고 그 문제의 막걸리를 이제 마지막에 마셔서 그런 걸 수도 있다라는 추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순은 또 있어요. 지금 죽음에 이르게 한 건 포도 바라제잖아요. 근데 보툴리늄 균이 몸에서 왜 나온 걸까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 운도 참 안 좋았어요. 하필 그날 안주로 먹은 피클 하나가 이미 보툴리늄 균에 오염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해 있었다고요. 그래서 2가지 다른 독성이 몸에 들어와서 상호작용을 일으킨 거예요.
그렇게 부검 결과도 명확하지 않았고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는데도 시간이 소요된 거죠. 자, 그렇게 범인은 검거되었습니다. 무려 4명을 살해한 상황이죠. 근데 주 씨는 억울하대요. 포도 발화제의 유독성을 내가 알고는 있지만 자기는 사람이 먹으면 어느 정도 구토하고 어지럽고 이 정도 고통만 줄 줄 알았대요. 죽을 줄은 몰랐다는 거죠. 그 주장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 포도 발화제를 묻힌 고기를 먹은 들개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이게 분명 사람에게도 해가 된다는 걸 몰랐을 리 없잖아요.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근데 또 이 주장에 따라 사실 그의 형량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는 한국적인 생각입니다. 대만에서 열린 재판 결과 1심에서는 주 씨에게 무기징역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게 말도 안 된다면서 항소했어요. 4명을 독살한 사건이니만큼 사형을 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2012년 8월 항소심이 열리는데 고등법원은 변동 없이 무기징역을 확정합니다. 여기에는 주 씨가 아무래도 범행을 순순히 고백했다라는 점과 또 이전까지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전 여자친구의 결혼에 질투해서 독극물을 탄 술을 건넨 범인. 참고로 주밍푸의 집에선 7월 6일자 달력이 접힌 채 발견됐습니다. 7월 6일 이날이 사건이 벌어진 날이에요. 그래서 경찰이 물었죠. 당신 왜 7월 6일 날 이 달력을 이렇게 접어놨습니까? 근데 그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왕메이용의 기일이잖아요. 나는 잊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너무 섬뜩해요. 지가 독극물 타가지고 죽여놓고는 뭐 사랑했대요. 무엇보다도 이 사건에서 가장 억울한 이들은 범인과 일면식도 없는 친구 커플이 아닐까요? 그저 단란했던 저녁 모임은 그렇게 영영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남고 맙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